네, 월요일 핵심 뉴스 분석해봅니다. 김학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환율 전쟁입니다. 자, 무역 전쟁에 이어서 이제는 환율 전쟁입니다. 중국의 관세로 막힌 수출길을 뚫어보겠다고 이 환율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우신 재무장관 이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더 확전 일로로 치닫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참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저희 국가 반란 발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곤욕도 치르고 또 하나의 성추문도 나오고 이런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트위터를 통해서 환율 문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국이 지금 환율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트위터를 통해서 사실상 환율 전쟁을 예고한 이런 모양새예요. 이어서 문우신 재무장관은 지금 아르헨티나의 G20 재무장관 회담이 이제 막 끝나가고 있는데 거기 참석해 있는 와중에서도 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환율 전쟁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발언을 잇따라 환율 문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그 두 가지 설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 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런 측면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현재 관세 폭탄만으로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가능성에 대비해서 아예 전면전으로 가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 전쟁 전략이다. 어쨌든 이 무역에서 환율로 확전이 되면 그만큼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중국 위안화에 덩달아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자동차 관세 폭탄을 향한 공청회도 끝났기 때문에 곧 자동차에 대한 20 내지 25% 관세 폭탄에 대한 이 카운트다운에도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아무튼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면 크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율의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현재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인데 이제는 환율 전쟁으로 더 나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서프리카입니다. 대구가 아프리카보다 뜨겁고 덥다 해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대프리카인데 근데 이곳을 뛰어넘은 곳이 바로 어제 서울이었습니다. 무려 역대 5위에 해당하는 38도였는데요. 박사님,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지금 기상이변이죠. 서울이 38도까지 7월 달에 올라간 것은 1994년 이후 지금 24년 만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중국을 향하고 있는 태풍 10호가 우리나라를 비껴갔습니다만 중국으로 가면서 수증기를 뿜어내면서 한반도 쪽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서울 쪽에 집중되면서 대구보다도 서울이 더 기온이 높은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기상이변은 일상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화석연료를 많이 씀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많이 씀으로써 이 지구 성층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날씨 패턴과는 다른 현상들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오늘은 지금 스프리카지만은 내일은 부산이 들끓는 부프리카가 될지
또는 제주도가 덜 끓는 제프리카가 될지 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물가고요. 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치솟는데 실제로 일부 제품은 지금 가격이 치솟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이 긴장을 바짝 이 정신을 차리면서 물가 수급 적어도 수요는 단기적으로 조절할 수 못하겠지만은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기입니다. 지금 전기가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가 끊겨서 예. 이 열대야 속에서 이 정전이 되는 그런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원전을 지금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원전은 아예 공사 발주도 하지 않고 월성은 조기 폐쇄를 했죠. 정부의 수요 예측에 따르면 8월 중순쯤 되어야 피크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예측이 벌써 어긋났습니다. 결국 당황한 정부는 원전 정비 계획을 늦추고 발전을 더 하겠다는 것으로 갔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전력 예비율이 10%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전기 블랙아웃 같은 대란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원전을 없애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정부의 수요 예측이 첫 해부터 어긋나 버린다면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날씨 이변이 아니라 하나의 상수가 돼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 기상재해에 대처하는 상설 본부까지 두고 있거든요. 우리 삼국지에서도 날씨를 다룬 제갈량이 적벽대전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날씨를 관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정치와 이 나라가 성공하는 첩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데프리카, 서프리카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경총의 뒷북입니다. 경영자 총협회, 즉 경총이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무려 A4 용지 17장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이의 제기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장문에 사유서를 써서 첨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 최저임금 후폭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경총이 경영계를 대변한다는 경총이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10.9% 인상안을 재검토해달라라는 이견서를 공식으로 제출합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그 이해단체는 최저임금 결정이 있은 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이의가 타당할 경우에 고용부 장관은 제의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 제의에 받아들여진 점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네. 이번에도 경총의 이의 제기는 한낱 쇼로 보여주기 쇼로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 경총을 향해서 좀 낯뜨거운 비난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총은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자를 파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 경총이 파견했던 사용자 대표위원들이 스스로 회의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총 27명 중에 27명 중에 사용자 대표가 9명이에요. 3분의 1입니다. 예. 그러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스스로 빠져놓고 이제 와서 10.9%가 결정되니까 다시 재심을 해라. 그럼 재심을 하면 이제는 다시 들어가겠다는 얘기인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지금 행보를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총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이 현재 경총이 주장하는 가장 큰 이 애로사항, 경총의 가장 불만은 전체 27명 중에서 9명은 노조 대표, 또 9명은 경영자 대표인데 나머지 9명이 중립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뽑은 현 정부의 코드와 를 같이 하는 예. 노동계, 친노동계 편향 인사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해외의 사례를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 최저임금, 임금 문제처럼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호구와 관련된 문제는 이 소속 이
기관에 따라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문제일수록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편향성이 있는 어떤 대표자들보다는 좀 중립성이 높은 객관적인 사회 원로들이나 어떤 이 합리성이 높은 그런 분들로 하여금 중립지대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7명이 다 각자의 그 소속 기관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혁파가 있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경총에 대해서는 스스로 참여하지 않은 그 위원회를 한 번 더 해달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결정된 사항이라면 지금 이번 그 결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것은 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사실 경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갑들의 횡포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예. 이를 어려울 때 경총이 앞장서서 갑들의 횡포를 막아주는 그런 어떤 행보를 취했다면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그런 액션을 취했다면 국민적 지지도 받고 전체가 화합하면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었을 텐데 경총이 보여주고 있는 자세는 스스로 회의에서 탈퇴했다가 또 그것을 뒤집는 이런 이의신청서를 내는 그야말로 좌충우돌의 모습 그리고 오로지 최저임금이 높다는 점만을 강조해서 국민적 반대 여론을 형성해 가겠다는 그런 쇼통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경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불복하면서 공식적으로 재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바위 깬 달걀입니다. 일반 노동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노무현 정부 때 정리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이 12년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2006년에 해고됐다고 하니까 12년 동안의 긴 싸움을 벌여왔네요. 예, 정말 눈물의 스토리죠. 12년 동안 그 현장에서 노동계에서 쫓겨나고 법조계에서 외면받고 그중에 일부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아픈 사연을 겪었던 우리 KTX 승무원들입니다. 경부 KTX가 생긴다고 해서 부푼 꿈을 안고 청운의 꿈을 안고 취업을 했다가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복직이 못 됐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복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양성태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거든요. 예.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이른바 이 국정농단, 이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청와대와 딜을 한 그런 흔적이 드러나면서 이 판정의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국민 여론도 이 사람들의 1,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복직시켜주는 쪽으로 여론이 흐른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판단이에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정법상 패했고 그다음에 이 근로자에서 합법적으로 쫓겨난 사람들인데 12년 동안 데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서 그냥 돌려보내면 이러한 떼법이라든지 이런 항의성 시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이 있었으면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특히 대법원 양성태 대법원의 판결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 이것이 분명히 가려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연도 또 잘못되는 재판도 또 잘못되는 원칙을 훼손하는 이런 복직도 없는 그런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 되어서는 합니다. 예, 부당 해고를 주장했던 KTX 승무원들이 다시 복직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 조폭 연루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이 뜨겁게 지금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변호를 맡았다. 이 조직원이 선거운동을 도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재명 지사는 전형적인 짜깁기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이렇게 적극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말에 도대체 포탈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온 포탈에
이재명 은수미 조폭설로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도를 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과연 이재명과 은수미가 조폭과 연루되어 있느냐, 조폭의 도움을 받았느냐 이런 거로 들끓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빠따야 살인 사건의 배우로 알려진 한 조폭 그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을 바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변호사 시절에 변론을 해주고 거기서 죄를 적게 하는 그런 방법론을 연출했다라는 그런 얘기. 또 이 조폭들로부터 선거운동 지원을 받았다. 또 이 조폭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특혜성으로 선발해주고 잘 관리해줬다라는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왔는데요. 물론 본인은 그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수천 명 변호하는 과정에 그 사람이 조폭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고 청와대 지금 국민청원 사이트에 100건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대권 후보로까지 올라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는 형수 욕설 사건에 이어서 김부선 씨 사건 등등의 여러 가지 이 혐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건이 이쯤 되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본인의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는 것은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환율 전쟁, 서프리카, 경총의 뒷북, 바위 깬 달걀, 조폭 연루설까지 5가지였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